그 위원장님 혹시 이제 조국 사태가 아무래도 좀 길어지는데 어쨌든 법적인 문제는 네. 시간이 가면 무슨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결과가 이제 나오겠죠. 결과가 나오고 나서의 전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조국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조국 사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요즘 좀 예, 들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요. 가장 큰 변화고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중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 당혹스러운 것은 이 진보 세력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서초동에 나가시는 분들조차도 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거예요. 서초동 집회에 나가서 조국 수호를 외치는 분들도 한편으로는 정권을 잃을까봐 겁이 나고 불안하고 그래서 나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검찰이 무리수를 두느냐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여론의 향방,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진다든가 그 다음에 조국 해임에 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뭔가 하면 국민 전체가 이 소위 진보 집단, 진보 세력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지금 거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편으로 보수 쪽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좋아할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아닙니다. 국가 전체로 봐서는 또 하나의 그 정치 세력이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정치가 또 더 불안정해질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말하자면 이 세대결 내지는 군중동원 대결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국가가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선 그 정치권 전체의 신뢰 상실 이것이 가장 큰 지금 하나의 흐름이 아닐까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부 문제가 지금 어쨌든 교육 입시제도 문제 때문에 일단 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정유라 사건이라든지 이번에 조국 장관의 딸의 입시 문제라든지 교육 부분에 아주 예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촉발되는 그 사람들의 허탈감, 분노 이런 것들이 컸었던 것 같은데 교육부 장관에서 어쨌든 참여정부 때 논문 표절일 문제가 걸려서 조기에 사퇴하셨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혹시나 이제 교육부 장관을 오래 하셨으면 무슨 일을 하시고 싶었던지 그 경위라고 생각해도 참 아픈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이제 결국은 표절이 아니다라고 이제 드러났죠. 그때 앞장섰던 이제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도 자기가 날짜를 잘못 봤다, 날짜를 확인 못했다, 이렇게까지 이제 자기네 그 진영 중에서 반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일종의 이제 당시의 정부 안에서의 권력 투쟁, 그렇죠. 내지는 진영 안에서의 권력 투쟁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은 내가 표절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청문회를 제가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제 유사일에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스스로 국무위원이 나를 청문해 달라고 했던 게 그러나 이제 문제됐던 것도 표 하나인데 그 표도 결국은 이제 제 걸 그 학생이 가져간 거였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날짜를 잘못 본 거죠. 제게 먼저 나온 줄 모르고. 잘못 본 겁니까? 안 보고 싶었던 겁니까? 이제 착각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행정학회 논문집이 1년에 한 편만 나오니까 지난해 11월 달에 발표된 것이 다음에 8월 달에 인쇄가 되고 이러니까 학생 논문이 먼저 나온 것처럼 보였죠. 그건 전화 한 통 해보면 끝나는 건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결국 그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권력 투쟁에서 자기들이 하고 였다고 이제 봐지고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제가 교육부 장관으로 가느냐 아니면 경제부총리로 가느냐를 놓고서 이제 막 그러다가 결국 교육부로 이제 가기로 했는데 가장 큰 뜻은 하나입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 학벌 없는 사회를 온갖 걸 다 해도 안 되거든요. 결국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아쉬웠던 게 이제 못했던 게 뭔가 하면 그거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삼성이 됐든 현대가 됐든 아니면 그 협력회사 됐든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가서 일하면서 학점을 따서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사내대학을 활성화시킨다든가 네. 이런 쪽을 해서 굳이 말하자면 대학이라는 그 통로를 거치지 않고서라도 학위를 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학위가 오히려 더 한국 사회로 중심으로 가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자.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삼성이나 현대가 사내대학을 만드는 거예요. 네. 사내대학을 만들고 그 협력회사도 참여하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들끼리 같은 유의 회사들끼리 합쳐서 또 대학을 만들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학점이 되고 상당 부분 네. 그리고 일반 대학하고 서로 협력해가지고 교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 대학이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오히려 현대 기계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국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나온 사람보다 더 우수한 인재로 인정받는 사회. 그렇게 되면 굳이 말하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무조건 대학 가겠다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좀 새로운 우리 지금 잘못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과 제빵을 배우는데 누구한테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제과 제빵의 마이스터한테 마스터한테 가서 배우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제과 제빵을 배우기 위해서 제과 제빵 학과를 가요. 그리고는 거기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마이스터한테 가서 다시 인턴을 해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2년 내지 2년, 3년, 4년에 그 대학에 다니는 세월은 그 비싼 등록금 내고 말이 안 되는 지금 교육에 말하자면 일종의 오버 컨섬션, 이 과소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데 가냐. 요리를 배우고 심지어 미용을 배우기 위해서도 미용학과를 가요. 왜 갑니까? 그 마이스터한테 가서 지금 정부가 이제 자사고 폐지를 하고 뭐 이런 마에스트고도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평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균등을 강조하고 기회 공정을 강조한다고 해도 그 사회의 수월성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수월성을 우리 국내에서 살리지 못하면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자기의 수월성을 갖다가 발휘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나가서 발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러면은 한국에서 우수한 인재들은 그 수월성을 발휘할 데가 없어지면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보따리 사서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외국으로 나가서 결국 인재도 뺏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수월성을 살리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균등이라든가 이런 거 다 중요하니까 오히려 밑에서 부족한 사람들을 돕는 행위를 해야지 말하자면 우수한 사람들이 가거나 우수한 사람을 길러내는 제도를 갖다가 죽이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들에게 아니면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로 갈 수 있는 길을 자꾸 만들어줘야 되지. 수월성 교육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는 것은 이거는 국가의 경쟁력을 죽이는 거예요. 뜨뜨리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다 말하자면 그렇게 수월성을 다 죽이고 있으면은 우리도 경쟁에서 뭐 괜찮을 거예요. 근데 국가 간의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 사회 속에서 우리만 수월성을 죽여서 좋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동일이. 박근혜 대통령 때 총리로 지명되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탄핵 전국 와중에서 어떤 여러 가지 소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 탄핵 국면에서 기억나시거나 뭐 좀 아쉬운 게 있으신지. 참 아픈 부분이고요. 그 부분 뭐 전들 그걸 제가 얼른 하겠다고 나섰겠습니까? 박 대통령께 제가 못하겠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거 제가 나서야 되겠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 미리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총리 될 수 있는 가능성은 5% 10%도 안 됩니다. 제 카드로서 이 전국 못 뚫습니다. 그러나 제가 5%가 됐든 10%가 됐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도전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나라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5%의 가능성도 내가 버리기엔 너무 아깝다. 여기에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현재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군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하고 조금 달랐어요. 그래? 그건 뭔가 하면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늘 뭐 대화가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네. 이야기를 하면 꽉 막혔다. 대화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자기 그 뭐 수첩공주가 돼가지고 몇 마디밖에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근데 아니었다. 어떤 점에서 아니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논쟁을 할 수 있고 예. 상당 부분 많은 이야기들이 그 정책 문제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도 서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고 논쟁도 하고 했거든요. 둘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둘이서. 그러니까 그걸 뭐 얼마든지 길게 왜 도대체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못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국정교과서 문제 같은 경우에 나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역사관을 국가가 그 법으로서 규정한다는 것은 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그것을 국정교과서를 해가지고 개인의 역사관을 갖다가 그렇게 획일적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아마 정교조를 비롯한 여러 진보단체에서 대한교과서를 수십 권을 내놓을 거다 오히려.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지지받느냐 오히려 대한교과서가 더 지지받게 될 것이다. 나도 국정교과서에 담길 내용에 찬성을 한다. 예를 들자면 1948년이 우리 건국이다. 맞다. 그러나 그것은 논리로서 그 다음에 설명력으로서 이야기를 해야지 국가가 권력으로서 48년이 건국이고 19년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는 하는 건 난 반대다. 논리로서 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또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가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충분히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고 서로가 주고받고 그건 다음에 우리가 더 이야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무슨 뭐 꽉 막혔고 이야기가 안 되고 난 그거는 뭐라고 제가 느꼈는가 하면 당시에 딱 느낀 거는 이분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구나. 누군가가 정보를 제대로 제대로 가공해서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국무총리 지명자로서 이게 탄핵 국면이 탄핵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본다든가 그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끝까지 버티는 거였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어쨌든 그 탄핵 그 국면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것밖에는 없었고요. 다만 이제 굉장히 아쉬웠던 것은 저하고 이제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어느 정도가 상당히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 국무총리 신임 국무총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이 선으로 물러나겠다라든가 이런 것이 좀 확실하게 표명이 됐으면 아마 당시 야당의 공격도 좀 덜해지거나 아니면 명분이 좀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비상대책위원장도 맡으셨습니다. 한국당. 네, 어렵게 맡았습니다. 들어가 보시니까 보수정당이 어땠습니까? 당신은 많이 망가졌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비슷했고요. 어떻게 생각하셨었는데요? 제가 들어갈 때 어떤 생각, 누가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를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해서 제가 20-30%? 나머지 70-80%는 내가 쫓겨나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게 한 50% 정도가 되고 결국은 이제 7개월 반 제가 약속한 게 8개월이었거든요. 그 8개월을 거의 다 채우고 저로서는 나름대로 할 일을 하고 이념도 새로 좀 정립하고 자유민주주의 지금 당에서 이야기하고는 자유와 자율 그 개념을 뭐 결국은 저는 정립했다고 봅니다. 제가 정립하고
탈국가주의, 네. 탈국가주의의 자유와 자유를 중시하는 그런 체제로서의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나왔고, 지지도도 제가 들어갈 때 리얼메타 기준으로서 한 14%, 15% 됐던 게 제가 나올 때 31%까지 11월 말에 벌써 30% 육박했고 31%를 맞추고 나왔고, 갤럽 기준으로는 뭐 9%, 10% 하던 걸 제가 21%까지 올리고 이제 나온 셈이죠. 네. 그래서 나름 이제 안정을 시켰다고 나왔는데,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정말 이거 내가 쫓겨나지 않을 가능성, 내가 안 나갈 가능성이 20, 30%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네. 그 양극 말하자면 소위 친박, 비박, 네. 네. 소위 뭐 복당파 대 네. 뭐 그렇죠. 보수파, 잔류파. 이런 잔류파 네. 해가지고 싸움이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모든 데 있어서 뭐 인사를 하나 해도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렇게 할 때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가지고 100일 될 때에 KBS에서 그 의원들 전원에게 전부 전수조사를 했어요. 네. 비대위원장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했는데, 점수가 제 기억에 71점이 나왔어요. 저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점수입니다, 사실은. 71점이 나왔는데, 재미있는 것은 친박과 비박에서 똑같이 71점, 72점이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일단 이 양극단의 이 싸움은 내가 이제 일단 말렸구나.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그 비대위원장 시절을 끝내고 전당대회가 이제 국면으로 넘어갔는데, 전당대회 출마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출마하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게, 뭐 출마하라는 분들 이야기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출마를 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개혁 기조를 좀 더 가져가고 당의 정체성을 좀 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그 정체성을 좀 더 확실히 하고, 이것도 큰 역사적 의미가 있겠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명분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 제 명분은 뭔가 하면 당을 수습하고 나가는 거지, 계속해서 당의 지도자로 계속 남아있는다는 것이 저한테는 좀 무리고, 이게 이제 정당성이나 그 명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죠. 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후회 없으십니까 지금? 가끔씩 누가 저한테 농담삼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만일에 나갔으면 어떻게 될 거냐, 또 나가서 만일에 당대표가 됐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떨어졌으면은 떨어진 대로 큰 타격이었을 거고, 됐으면 된 대로 아마 당은 김병준 피로감에 쌓였을 거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역사의 if는 유용하지 않으니까요. 그 어쨌든 지금 조금 조국 사태로 어쨌든 보수 통합에 대한 모멘텀이 생겼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그 우파 진영은 탄핵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이 앞두고 있는데 대통합이 아무래도 숙제 아니겠습니까? 총선을 어떻게 어떻게 치러주겠습니까? 어떻게 치러야 되겠습니까? 총선에 지금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이 분열된 구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이쪽 한쪽을 예를 들어서 우리 공화당 쪽을 이렇게 끌어당기면요, 수도권에 있는 중도표가 도망을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지금 바른미래당이라든가 이쪽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끌어당기면은 우리 당이 또 이제 영남권을 비롯한 이쪽에서 또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구도입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또 다른 변수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지금 당장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이제 당이 이제 서로 더 찢어지느냐, 이제 통합이 되느냐 문제 또 걸려 있거든요. 근데 방법은 하나라고 봅니다. 이 통합하는 방법은 이건 역시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통합해야 됩니다.
자꾸 말하자면 친박, 비박 뭐 이거 자꾸 꺼내가지고 당신이 먼저 사과해라, 당신이 말해 뭐 인정해라 이렇게 가면요 이거 통합 안 됩니다. 그렇죠. 만사를 접어두고 자유와 자율,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이것을 지키는데 동의하느냐라고 하면 그 동의하는 대로 그 기준에 입각해서 뭘 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공천도 하고 그 기준에 입각해서 통합할 사람들 같이 모여라 이렇게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과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거를 자꾸 따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피로해집니다. 게다가 결국은 나눠먹기 쉽게 그 통합이다 해가지고 매를 세게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신뢰가 낮은데 얻어맞을 겁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뭐 오늘 아침 신문인가 어젠가 유승민 의원이 또 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한국당이 탄핵을 인정을 하면 예. 보수 통합에 나설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당 쪽에 공화당 이제는 자유공화당인가요? 우리 공화당에서는 탄핵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책임 있는 사람을 내치라 소위 오적인 이런 사람을 내쳐야 또 통합에 신경을 쓰겠다고 하고 이제 그 한국당 내에 김무성 대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차라리 적극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이게 시작점이 그걸 묻어야 된다는 결국은 이제 위원장님은 묻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분열이 돼서 네네. 그것을 서로 이게 서로 좀 모을 수 없을 때는요. 네. 뭘로 가야 되는가 하면 새로운 것으로 덮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뭘로 셌는가 하면 이 친박, 비박, 잔류파, 그 다음에 복당파 싸우는 거를 뭘로 덮었는가 하면 탈국가주의와 그 다음에 자유와 자율이라는 그 정신으로 덮어나갔듯이 네. 지금 이것을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따지기 시작하면은 영원히 이거 통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러면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덮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털고 가야 됩니까? 그러면은? 안 되면은요. 만일에 계속 이렇게 가면은 밖에서 움직일 겁니다. 밖에서 국민들이 이쪽도 저쪽도 아닌 사람들이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정치권에 대해서 큰 하나의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보수 야권에 대한 시각이 국민들 시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걸 알아야 돼요. 이쪽이고 저쪽이든 간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새로운 미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고 그 미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움직여줘야 되는가 하면은 자유한국당이든 어디든 자기 자체 개혁부터 먼저 해줘야 돼요. 새로운 가치를 하려면 그 가치에 맞지 않은 사람은 내치겠다는 그 정신을 갖다가 바로 딱 세워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봤을 때 저것은 자유와 자율,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정말 중요시 여기는 정당이구나라고 했을 때에 협인력을 가지고 이쪽 저쪽이 서로 협인력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합쳐질 수 있는 거지. 그것 없이 과거만 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서 이것은 절대 꼬매지지도 않고 꼬매봤자 가가지고 큰 흉터만 남게 되고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반문연대를 해야 된다는데 반문연대라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반문연대를 해서 선거에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미래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한국은 항상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한국 정치의 문제가 승자의 저주입니다. 이긴 쪽이 항상 당해요. 지금 대통령 한 사람이라도 온전하게 지금 가서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말하자면 탄핵되고 나오고 난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감옥 가고 지금 이 야단 아닙니까? 이건 뭔가 하면 승자의 저주가 한국 정치에 걸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피하는 것은 제대로 된 국가 운영에 대한 제대로 된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지금 새로 시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겨봤자 또다시 위너스 커스. 맞아요. 결국 승자의 저주에 또 걸려들게 되거든요. 권력 잡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미래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통합해야 되고 인재를 발굴하는 문제도 그렇고 공천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된다. 확실히 하라고 해요. 책 한 권 내놓고 저도 아이노믹스를 내놓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황교안 대표도 뭐 민문론을 내놓고 했는데 뭐 내용은 핵심적인 건 자유와 자유입니다. 이거
책 한 권 내놨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 아닙니다. 아이노믹스 하나 가지고 따라올 사람 없고 민브론 가지고 따라올 사람 없고 에브리데이 워딩에 그 다음에 에브리데이 매일같이 하는 행동과 매일같이 하는 말 속에 그런 자유와 자율의 그 관념과 그 다음에 철학이 녹아 있어야 돼요. 한편으로는 이쪽에서는 국가 규제를 더 강화하는 법안을 갖다가 완화되어야 할 규제를 갖다 더 강화하는 법안을 내면서 자율 이야기를 해봐야 누가 믿겠습니까? 한쪽에서 국정교과서 내놓으면서 한쪽에서 자율 이야기한다고 해서 누가 따라오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매일같이 하는 말과 언행에 그것이 녹아들어 있어야 되고 당이 움직이는 전체의 철학적 배경이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되고 그거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렇게 통합을 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거 이야기하다가 옆으로 좀 갔는데 말하자면 선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통합 이야기하다가 갔는데 통합을 어떻게 하느냐가 큰 관건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남북 관계나 이제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12월 달 연말 연시에. 여기에 보수 야권이 여기에 대한 생각과 대안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것도 굉장히 큰 하나의 그 악재죠. 악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름의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대안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평화 통일에 대한 나름대로의 구상이 완벽한 구상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안적 구상이 있어야 된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대안적 구상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이미 설명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미 설명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거기에 얻어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하나 큰 문제가 저 문제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정부로부터 현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 인구가 벌써 1,000만이 넘습니다. 네. 1,000만이 넘는 이번에 특히 늘었으니까. 이번 정부 들어와서 급격하게 늘렸거든요. 사실상의 매표행위인데 이 매표행위가 지금 상당 부분 성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이 무슨 퍼주기 한다, 퍼주기 하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하다가는 또 얻어맞습니다. 지금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박근혜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현금 보조금이 끊어질까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이. 받는 거 한번 받기 시작하면 그걸 끊기면.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복지 정책과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철학과 그다음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또 하나가 이 선거를 하려면요. 인적 쇄신 부분입니다. 인적 쇄신도 아까 말씀드린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 인적 쇄신을 해줘야 돼요. 여당은 털림없이 인적 쇄신을 강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중진다 40% 50%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은 그게 있습니다. 자원이 있고 정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공사공단 이런 데 보낼 자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의원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행태에 관한 정보도 있단 말이에요. 야당들은 그게 없거든요. 나눠줄 수 있는 자원도 없고 정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게다가 리더십도 없는 거예요, 지금. 리더십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가는가 하면은 무슨 경선. 그럼 경선으로 가면은 현역 의원들은 거의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국민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싸늘한 냉소를, 싸늘한 시선을 보낼 겁니다. 특히 그 영남일보니까 제가 대구 경북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치적 기류가 형성될지 모르는데 대구 경북에서도 상당 부분 나는 인재전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재전쟁. 누가 어떤 인물들을 내세우느냐가 상당한 그 관건이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대구에서 이렇게 가보면 기류들이 심상치 않은 기류들이 꽤 느껴지거든요. 전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적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의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비판 세력이나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구성원들, 특히 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따가운 목소리들이 또 있다고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대응하면은 저는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특히 민주당이 저는 그냥 쉽게 모르겠습니다.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대구를 그렇게 그냥 일방적인 게임이 일어나도록 놔두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산 경남에 사활을 걸 텐데요. 그 부산 경남으로 가는 야당 바람을 대구에서부터 가는 야당 바람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구에 상당한 공을 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정도의 영향이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런 자세로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아차하는 순간에 인재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인재전쟁이 일어났을 때 과연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공천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인적 구성들이 그 포진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선거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